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5년 만에 한낮 기온 40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은 17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순천 별량면에서는 한낮에 밭에서 일하던 9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요. 광양에서는 노점상을 운영하던 80대 여성이 폭염에 실신했는데 당시 체온이 40도가 넘어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한증막 더위 앞으로 10일가량 더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물 많이 섭취하시고요. 한낮에는 바깥 활동하지 않는 것이 되도록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털어보러 한 주간 도정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새로운 한 주 또 월요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8월 5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 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광양은 목성지구에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영주택 개발지구의 학교를 증축하는 대신에 학교 이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지역민들 반발하고 계세요. 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5분 자유 발언에서 광양읍 목성지구의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비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전남도의회 이명석 의원은 이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주먹구구식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며 공개적인 비난 입장을 냈습니다. 해당 의원은 광양읍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남도와 광양시가 시행사인 부영주택의 의견을 그동안 최대한 반영해 왔음에도 여전히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안중에 없고 공동주택 건설에만 이 부영이 집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부영주택이 사업구역에 접한 이 광양 북초등학교와 일조권 등의 이견으로 학교 증축 협의가 원만하지 않고 교육환경평가에서 이 학교 승인을 받지 못하자 학교를 옮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석 의원은 확인 결과 부영주택은 교육환경평가 결과에서 학교 인접 블록의 층수 제한으로 이 공동주택 세대수가 감소되고 학교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지난 5월 광양 북초등학교를 옮기고 이 주택 1248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임 의원은 부영주택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한계를 파고들면서 이 도시개발은 안중에도 없고 공동주택 건설에만 집착하고 있는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김대중 교육감과 도교육청 역시 교육환경평가 결과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행정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광양교육지원청, 부영 측이 요청한 광양 북초 이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부영 측의 학교 이설 요구에 대해 교육당국은 이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 내의 학생 수 증가로 인해 이 광양 북초등학교의 시설 증축은 필요하지만 이설보다는 학교 인근 부지를 확보해 증축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이설과 관련한 논란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일부에서는 부영주택이 제시한 광양 북초등학교 이설 예정지는 남해고속도로와 용강 진입도로가 인접해 있어 각종 소음 노출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불확실한 개발 계획 단계에서 학교를 이설할 경우 재정적인 또 행정적인 부담이 커지고 지역사회와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부영주택이 제시한 예정지로 학교를 이설할 경우 최소 500에서 최대 1.5km 이상의 통학거리가 증가해 학생들의 통학대책 마련이나 통학구역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설 논란이 제기된 광양 북초등학교 역시 최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 이설과 관련된 찬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무려 90%에 가까운 학부모들이 학교 이설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학교와 학부모, 지역교육당국 모두가 학교 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시행사인 부영주택만이 학교를 옮기고 그 자리에 공공주택 세대수를 늘리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다른 건 몰라도 학생들의 교육권이 악화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경제 논리보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여수시와 전남도가 최근 글로벌 석유화학 제품 공급 과잉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수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전남도와 여수시가 여수상공회의소와 여수산단 공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최근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세계 경쟁 성장률 둔화와 이 건축, 전자 등 주요 산업의 수요 저하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각국의 환경 규제나 탄소 배출 제한 정책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석유화학 제품의 최대 수요처인 이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자체 생산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국내 수출량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산단 관련 기업체와 전문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 방안과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전략을 수립해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제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예, 석유화학 제품 생산업체 위기설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돼 왔던 사안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겠습니다. 네,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이 산단 공장 협의회 측은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구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해외 선진 사례 등을 분석해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 산단 회사 측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전남도와 여수시는 산학연구원 전문가 중심의 석유화학산업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은 세부 추진 계획에 반영하고 또 핵심 사업과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은 이 관련 기업 또 기관과 공동으로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순천에서 마무리하죠. 최근 이 시간에 도심공원인 순천 봉화산 일대에서 꽃사슴 개체수가 급격히 늘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봉화산 공원 주변 주택가에 이번에는 멧돼지가 출몰해서 주민들 불안해하고 계세요. 네, 순천시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이 봉화산 공원의 주변 주택가에 최근 들어 개체수가 늘어난 꽃사슴에 이어 이 주민들에게 자칫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멧돼지까지 출몰해 주민들이 가뜩이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봉화산 인근 마을인 툭실마을에는 심야 시간에 멧돼지 2마리가 출몰해 이 주민들이 밤새 공포에 떨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주택가에 멧돼지가 출몰한 이후 이 봉화산 등산객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순천시에 멧돼지 포획 등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은 멧돼지 출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주택가에 내려왔다며 시가 나서서 이 포수를 투입해 이 멧돼지를 포획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순천시는 봉화산이 농촌 지역이 아니라 포수를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원 지역에 있는 유해 조수를 포획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인 것 같은데 개체수가 계속 늘고 서식지가 주택가로 확산하면 이 주민분들의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우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농촌 지역은 유해 조수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나 주민 피해가 우려되면 이 민원 해결 차원에서 유해 조수 퇴치단을 투입해 유해 동물을 사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 순천 죽도봉 1호는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이 포수를 투입해 유해 동물을 포획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순천시는 멧돼지 포획을 위해 죽도봉 1홀에 포획틀을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이 포획에 실패한 이후 최근에는 이 공원 주변 주택가에 기피제를 살피하고 있는데 역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민들의 주장대로 기피제를 살피해도 멧돼지 개체수가 늘어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력이나 장비를 활용해 멧돼지를 봉화산 인근 다른 산으로 쫓아내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해조수 포획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순천 봉화산의 경우 공원 주변이 이미 도심으로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봉화산이 도심에 갇힌 일종의 섬 형태로 이 서식하고 있는 동물을 외부로 쫓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 총으로 사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산으로 쫓아낼 수도 없고 이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 이 봉화산에서는 아직은 영원해 보입니다. 예, 얼른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매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여러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예, 아직 미국에 계신 거죠? 네, 아직까지 미국 국무부 일정 소화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만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뭐 몸은 괜찮으신가요? 네, 뭐 잘 있습니다. 잘 먹이고 잘 이렇게 일정도 굉장히 다양하게 또 미국의 이제 여러 뭐 정치인들이나 시민사회, 뭐 학계 이런 분들 많이 만나면서 많이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일정으로 아주 알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뭐 기왕 가신 거 뭐 잘 배워서 많이 좀 써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돌아오셔서도. 예, 근데 요새는 미국 정치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요. 예, 우리보다 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안 좋은 면도 많은 것 같아서. 현실 정치 말고 뭔가 좀 이론적이면서. 예, 좋은 점을 최대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미국도 지금 뭐 난리긴 하더군요. 맞습니다. 자, 중앙 정치 이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야당 주도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됐습니다. 어떤 평 주시겠습니까? 민주당이 그 패소 중독인 것 같아요. 네. 네, 탄핵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해가지고 뭐 하나 잘 된 거를 제가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탄핵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공무원이 재직 중에 위법 행위를 했다라는 게 명백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굉장히 엄중한 법률적인 절차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싫을 수 있죠. 뭐 저희 이준석 의원이 청문회에서 굉장히 매섭게 또 아주 적절하게 짚어내는 부분들만 봐도 부적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라는 절차는 부적절한지 뭐 부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고 위법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인데, 예. 그런 부분들을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혼돈하고 있고, 민주당에도 수없이 많은 좋은 법률가들이 있는데도 왜 계속해서 패소할 행동만 계속해서 오히려 헌재에서 탄핵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 마치 본인들이 정당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왜 계속 주는지 저로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헌재 이번에 결정을 기다리는 것으로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보이잖아요. 네. 내용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쟁점이 어떤 게 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뭐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하고 이런 것이 뭐 위법한 거 아니냐 민주당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제가 단언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가 탄핵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거는 저는 0%라고 보고요. 아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민 행안부 장관조차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정말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내고 한 우리 이태원 참사에서도 장관에게 직접적인 위법성 내지는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유로 탄핵이 인용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을 했는데, 이게 공무원 되기 전에 했던 불법 행위는 탄핵 재판이랑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장관이 뭐 아무리 헛소리를 했고 그 전에 이상한 짓을 하고 뭐 법카를 뭐 어떻고 저떻고 해도 이게 재판의 내용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2인 체제로 의결을 한 것 자체가 탄핵을 할 정도로 위법하냐. 그런데 문제는 기존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방통위의 인원을 전부 다 채우지 않고 일부 결원이 있는 상황에서 의결을 한 전례들이 있어요. 예. 2인 체제에서 의결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방통위법이나 여타 법률들을 위반했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위법행위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부분이 없고, 저는 뭐 장담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기지도 못할 탄핵 청구를 해가지고 이진숙 같은 사람들이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닌데 승소해서 의기양양하게 해줄 필요가 있느냐. 저희는 그런 면을 굉장히 답답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자체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나 뭔가 네. 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늘 보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봤을 때 뭐 약간 황당하고 뭘 저런 사람을 임명하나 싶죠. 근데 반대로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당시 야당들이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아니 그럼 궁금한 게 그 전 네. 정부에서의 이야기 이제 여러 번 주셨으니까 이제 이해를 했는데 네. 현 정부에서 이동관, 김홍일 두 분은 사퇴를 했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버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 그렇죠. 전 둘과 지금은 어떤 게 다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진숙 후보자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어요. 예. 지금 일정 부분 지금 이사진 구성들 KBS 이사진이나 아니면은 MBC를 사실상 관장하는 이사진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 임명이 됐고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몇 달 정도 방통위의 직무가 정지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답답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워낙 재직 기간 자체가 짧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탄핵을 당할 위험성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더라도 무조건 이길 건데 왜 여기서 우리가 사퇴를 해야 되냐라고 대통령실이나 방통위에 있는 수많은 법률가들도 그렇게 조언을 했을 겁니다. 그럼 그 전 이동관, 김홍일 두 위원장은 여지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탄핵의 여지라는 측면보다도 예. 방통위의 직무가 정지되는 게 아하. 부담이었을 거겠죠. 추진이 안 근데 되니까. 이제는 김홍일 이런 체제들을 쭉 거치면서 표현이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 방통위의 업무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것들을 어지간하면 해놨다. 예. 그게 아마 결정적인 차이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말씀을.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25만 원 전국민 지원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두 법안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어떤 말씀 주고 싶으십니까? 우선 25만 원 전국민 지원법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일회성 현금 지원을 하는데 13조 원을 쓴다라는 거는 그거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정말 핑크빛일 때는 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 이번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것도 보셨겠습니다만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지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재정 수입, 세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이 이번에도 지금 세수 결선이 올해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저도 기재위원입니다만 국회에서 기재위에서 왜 이렇게 세수 결손이 많냐, 세수 제대로 추계했냐라고 걱정을 하면서 동시에 13조 원을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 쓰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브레이크랑 엑셀을 동시에 밟는 것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행태이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올 위기에 대응해서 더 체계적으로 재정 어떤 계획을 세워도 모자란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역 이슈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순천대 11구 연구소가 전반기 학술대회를 가졌어요. 주제가 여순사건위원회 재정립을 위한 경험적 제안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순위원회의 부실 운영을 지적했고 소수자, 피해자가 다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지금 이제 여순사건위원회의 어떤 이념적인 편향성 내지는 어떤 피해자와의 소통 부족 이런 부분은 저희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일정 부분 당연히 전문가들이 활동할 영역을 열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모든 것이 피해자 중심일 수는 없겠죠. 오히려 일정 부분은 한 발짝 떨어진 전문가나 중립적인 어떤 학자들 입장에서
당시의 상황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립적인 제3자여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비뚤어진 어떤 편향된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는 제3자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의 어떤 구성이라는 것은 어떤 중립성이라고 하는 척도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더 강하게 피해자들의 참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정부의 현재까지의 또 반응을 살펴보면요. 한덕수 네. 총리는 조사 인력 충원 확정됐다. 특별 재심에 대한 개정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 그런데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늘 처음부터도 조사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사실 했었습니다. 입법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여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70년이 훌쩍 넘은 사건이고 당시의 자료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부실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조사 인력이 그렇게까지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또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이 계속해서 또 인사 이동도 있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결국은 조사 기간의 연장이 꼭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조사 기간의 연장과 아울러서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해당 업무를 이탈하지 않고 좀 장기간 수행할 수 있도록 디테일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이고 그래야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편향성 논란, 이념적인 어떤 경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이번 주 수목금 3일 동안요. 전남의대 설립 방향과 관련된 도민 공청회를 용역사에서 개최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 듣고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좀 어떻게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반영이 그렇게 크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사실 그냥 용역의 첫 단계입니다. 그냥 뭐 절차상 하는 거예요? 뭐 일정 부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도 뭐 저도 예전에 이런 용역들 발주하는 것들 뭐 법률 자문도 해보고 하면 예. 이런 내용을 수행하는 게 이미 용역 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용역사로서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것이고 뭐 예약을 하고 또 예약을 안 하고도 뭐 현장에 가서 발언도 할 수 있고 얘기하지만은 아니 전남의대의 어떤 공모와 관련해서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각 지역별로 각 대학별로 이미 의견 다 나와 있죠. 많이 나왔죠. 너무 많이 나왔죠. 너무 많이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권역별로 뭐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 기존에 했던 내용들의 재탕일 것이고 오히려 한 가지 이제 관전 포인트는 목포에서 시작해서 이제 순천에서도 개최하지 않습니까? 네. 순천 공청회가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파행이 될 것이냐. 순천 지역의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반대 입장을 낼 것이냐가 오히려 유의미한 포인트일 것이지 이 공청회를 통해서 추가적인 의견이 수렴될 가능성은 없지 않나.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가뭄, 홍수에 대응하겠다면서 기후 대응 댐 개발하겠다고 했거든요. 뭐 전남에서도 순천 포함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강수가 적은 시기들에 동복댐이나 주암댐의 저수량이 적어서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 제한급수가 검토가 되고 여수 산단에서도 산업용수가 부족한 그런 여러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적절한 수자원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 근데 지금 우리 시민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과학적인 검토를 한 거냐. 이게 정말 환경적으로 그리고 정말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도 최선의 입지를 선정한 거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납득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시민사회에서도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털업으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털어보러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날이 정말 더워서요. 예. 예, 좀 다들 너무 고생하실 것 같은데 저는 요즘 그 여순 우리 희생자 피해자들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하는 거요. 그거 좀 계속 챙기고 서류 좀 검토하고 하느라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안으로 들어가죠.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통과에 대한 어떤 말씀 주고 싶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요. 과거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을 1년 가까이 임명하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당 추천위원 주도로 방통위가 운영되도록 했고 그 이후로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원장 때부터는 5명의 방통위원 중에 2명만으로 중요 결정을 진행해서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쭉 해왔었습니다. 예.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 전 위원장에 대해서 야당이 탄핵 소추를 시도하자 의결 직전에 사퇴를 함으로써 탄핵 시도를 무력화하고 필요한 시간을 번 후에 이제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하고 동시에 KBS와 박문진 이사장님을 마무리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의 노림수대로 진행되어 온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탄핵 소추 외에는 이에 저항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 소추를 하도록 돼 있는데 겨우 하루 근무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거 이건 여러 가지 모로 좀 그 논란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은 있어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일련의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 때문에 진행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를 시작한 지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형식적인 법논리대로라면 탄핵에 이를 정도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들이 있는 거고요. 예. 정부는 이제 이러한 형식적인 법논리에 착안해서 이번에는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기각결서를 대비해서. 그런데 지난번 이제 이태원 참사 때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들이 시도됐을 때도 그때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기대했던 시각들이 있었는데 헌재가 이걸 기각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헌재의 논리 체계대로라면 이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은 듭니다. 예, 앞서 천하람 의원이 했던 이야기와 같은 말씀을 이제 주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할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간의 갈등과 대립 양상들을 계속 보여주는 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와 이 피로감들을 계속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이게 정치를 위해서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라고 하면 먼저 저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야당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계속 이런 게 지금 반복되는 게 야당을 위해서도 좋은 것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죠. 자, 다음 주제입니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리고 노란봉투법 오늘 통과했습니다. 8월 임시회 첫날이었는데 뭐 또 여러 가지 또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 어떤 총평 먼저 주고 싶으십니까? 예. 저는 이제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 좀 민심이 찬반이 팽팽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조금 생각들이 많던데요.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돈을 주겠다는데 그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이 되게 많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예. 이게 뭘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게 이제 법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국민께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는 노력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의 선의가 국민들에게 덜 전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었고요.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는 국면이에요. 이런 시기에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경기의 선순환을 좀 이끌어 줘야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정부의 재정 건전성만을 들먹이면서 국민의 팍팍한 살림살이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있고 정부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방식으로건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서 민생을 진작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건 분명하고 이번에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점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의지를 끌어내지 못한 채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률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국민 개개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먼저는 거부권에 막혀서 법률이 시행되기 어렵겠고요. 예. 설령 법률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정부의 집행 의지가 없으면 현실적 지급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생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부각시키려고 들 것이고 법률이 통과되었음에도 대통령이 집행을 안 하면 탄핵 사유로 삼으려고 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름의 어떤 뭐 정치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이번에 25만 원법은 현실적으로 이 법률에 따라서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되는 일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현실화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예. 이제 노란봉투법도 참 우여곡절 끝에 오늘 또 어쨌든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저는 뭐 과거 21대 때도 한번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고 저도 적극적으로 이 법안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에요. 예. 지금 이제 노동상권이라고 하는 게 헌법상 권리인데 이 노동상권을 행해화시키는 손배소나 가압류 등이 기업활동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남발되고 있거든요. 이걸 어느 정도라도 제한하지 않으면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권의 뼈대를 보호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법률의 의미나 정당성 이런 것보다는 정부 여당이 반대하면 야당은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극단의 대결 정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도 또다시 거부권 행사, 국회에서의 제의표결 이게 또 반복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꼭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계속 낮아지고 여야 간의 극한의 대립만 계속 격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피로감만 더 누적되는 이런 악순환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깝고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이슈로 좀 들어가 보죠. 민주당이 지난 주말 동안 호남 지역에서 전당대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말씀 먼저 좀 주고 싶으십니까? 충격적이었던 건 투표율이에요. 투표율, 예. 예. 낮았어요, 많이. 많이 낮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북이 20.28%, 광주가 25.29%, 전남이 23.17% 그렇던데요. 2년 전 전당대회 그러니까 이재명, 박용진 두 후보가 붙었을 때가 광주가 34%, 전남이 37%였거든요. 그때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네요. 이제 전당대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어대명, 확대명, 뭐 분위기가 뭐 이게 완전히 휩쓸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다가 제주나 뭐 이런 그 초반 레이스에서 이재명 후보가 90%를 넘는 지지율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은 물론 당원의 관심이 현재 좀 낮아진 면이 있고요. 또 민주당이 전당대회 직전에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서 예외를 두는 특례 부칙을 담아서 권리당원의 표 영향력을 높여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적극 당원들의 영향력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거여서 일반 권리당원들은 투표 참여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번에 투표율이 나타난 건데. 그 상호 비난, 비방 이것들 굉장히 난무한 많은 비판을 받았던 국민의힘 전당대회보다도 지금 오히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어요. 컨벤션 효과도 없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경쟁과 다양성이 상실되면 국민도 당원도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걸 뭐 극명하게 보여준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최고위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민영배 의원이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받고 계시긴 한데 좀 별로 다른 지역에서는 좀 힘을 잘 못 쓰다가 어쨌든 이쪽 지역에서는 1위를 좀 하시면서 과연 이거를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또 관점이 또 다른 것 같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호남을 제외하고 다른 데는 너무 낮았잖아요. 하위권. 8위 하셨죠? 예. 너무 낮아서 지금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고향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뭔가 지지율 변화가 생길 건지는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광주의 민영배, 전북의 이성윤 두 사람이 이제 딱 비수도권 후보로 나왔다가 이성윤 후보는 컷오프 당했고요. 예.
민영재 후보는 호남을 오기 전까지는 거의 꼴찌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비수도권 후보의 경쟁력에 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저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도에 서삼석, 예. 2022년도에 송갑석 후보가 호남 후보 그리고 비수도권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지만은 비수도권은 최고위원이 되기 어렵다는 씁쓸한 교훈만 남기고 탈락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나마 대의원의 높은 투표 영향력이 지역 배려 또는 지역 균형추의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부터는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크게 높아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많이 모여있는 적극당원들의 영향력들이 커지다 보니까 비수도권 후보의 입지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예.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몰려 삽니다. 세계 제1의 수도권 집중화를 보이고 있는 게 대한민국인데요. 이런 나라에서 이제 비수도권 출신은 제1당의 최고위원으로도 뽑히기 어려운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이런 현상이 지방분권, 지방균형 발전을 강령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쭙고 다른 이슈 넘어가면 그 전남 도당 위원장이요. 80.77 요 단독 출마였는데 득표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테니까요. 예. 예, 뭐 단독이었으니까 이제 그냥 쉽게 좀 그러신 분들도 있겠고 또 여수 내에서의 뭐 여러 가지 좀 정책 갈등 관계들도 있겠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자, 순천대 11구 연구소의 학술연구소에서 여순사건위원회 부실 운영이 지적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난 7월 12일 날 그 순천대학교 11구 연구소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여순위원회의 시작과 지금이라는 그 발표가 있었어요. 그 발표자를 저도 좀 다 찾아봤는데요. 일단 여순위원회 2년 동안 7,460여 건이 신고 접수되었는데 희생자 결정이 낸 건 565건에 불과해요. 특히나 이제 이게 상당수는 또 지난번 진화위에서 한번 결정된 거를 직권 결정을 한 게 상당수고 이번에 새로 신고 접수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심사도 결정도 너무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늦냐가 첫째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지원도 너무 적고요. 공무원들로 구성된 지원단의 지원도 되게 좀 많이 부실하고 이렇고요. 특히나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같은 경우도 전문가도 부족하고 구급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들이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 제기를 좀 해왔던 건데 이번 이제 여순연구소 발표에서 이 대목을 발표한 발표자는 맨 처음에 자신이 할 소임과 책무를 알지 못하는 조직의 존재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런 말을 붙여놓고 시작을 하셨던데요. 네. 어쨌든 지금 여순위원회가 지금 이루고 있을 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지금 이번 그 발표자는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재철범하는 건 어떻게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말씀을 하셨어요.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도 해체하고 재구성하자 뭐 등등. 아예 차기 정부로 넘기자 이 문제를 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너무 이제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이 너무 더디고 그 다음에 특히나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이 구급편향적 인식 때문에 여순의 진상 역사적 의미가 왜곡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지난 21대 때는 못 만들었던 여순 특위를 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당내.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하고 붙어주고 싸워주고 좀 이렇게들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가만히 놔두면 더 나빠질 거니까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지역의 정치인들이 여수 문제를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이벤트로 인식하지 않고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에 좀 대응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시간상 이 정도로 이번 주 인터뷰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연일 중앙정부와 국회를 찾는 등 광복 행보를 펼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김현록 전남지사는 정부에 의해서 곧바로 국회 예결위원 정도 만나 정책 건의 3건하고 국고사업 10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김 지사는 전남은 지역 균형 발전과 또 인구 소멸을 위기와 기회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잘 살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SOC와 관광 또 해양 등 남해안 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근거가 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과 또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 밖에 광주서 완도 고속도로 2단계와 광양 공업용수도 공급 사업,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등도 내년 국비가 반영돼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지방 소멸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공모한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 전남에선 10개의 시군이 최종 선정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또 대학, 산업체 등이 협력해서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전남도에서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 7개 시군 선정에 이어 이번 2차 시범지역에 10개 시군이 지정됨에 따라 광역도 단위 지자체 중 최다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시범지역 지정에 따라 특별교부금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데 유아부터 취업까지 정주역 인재 양성을 위한 4대 추진 전략과 15개 세부 과제를 추진합니다. 지역별로는 여수는 마이스 관광 특화 인재를 양성하고요. 순천은 KT진이 산업형으로 영상 분야 맞춤형 인재를 또 담양과 곡성군에는 K푸드 산업을 위해 음식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화순과 한평, 영광, 장성도 자율형 공립고와 직업계고 교육을 강화하게 됩니다. 전남도는 2차 시범지역 시군과 협력해 각 시군 여건에 적합한 특구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또 전남도가 고수온에 따른 양식 수산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도내 도안만을 비롯한 해역이 심상치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바다 온도가 28도에 도달할 경우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되고요. 28도가 3일 이상 지속되면 고수온 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경보가 발령되면 양식장 피해가 확산되고 특히 조피 볼락이나 전복 같은 이 고수온에 취약한 어패류의 대규모 폐사가 우려돼 걱정입니다. 그래서 전남도는 바로 고수온 대책 조합 상황실과 비상대책반을 꾸려서 피해 우심 해역을 중심으로 양식장 관리 요령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도내 13개 시군에는 15억을 지원해서 산소 발생기와 또 차광방 같은 고수온 대응 장비를 투입해서 피해 예방에 들어갔습니다. 각 업 현장에서도 양식장 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료 공급량과 사용 밀도 조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57일간 고수온 주의보가 지속돼서 5개 시군에서 21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또 환경부의 신규 댐 건설 사업에 전남에선 주암 보조댐 1개소와 기존 증설 2개소 등 3개소가 대상에 선정됐어요. 예, 그렇죠. 리모델링 건설에는 주암 보조댐인 하순군 동복천댐 1개소와 기존 저수지 증설로 순천 옥천댐과 강진 병영천댐 2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전남도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에 댐 건설을 지속적으로 건의왔죠. 그 결과 이번에 조암댐 저수구역에 보조댐이 신규로 건설되고요. 리모델링과 증설에 3개소를 확보하게 돼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번 신규 댐 건설로 기존 저수량 9억 3,400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증설에 나선 순천시 옥천과
강진 평형천은 기존 저수지를 댐으로 확대해서 홍수 조절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댐 건설에 일단 환영하고요.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발생 가능한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지역 특화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 연구 용역에 착수했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마이스 하면 회의와 컨벤션, 또 전시 박람회와 이벤트의 영문 첫 글자를 따 만들어진 용어죠. 단기간에 국제기관이나 기업을 대규모로 유치해서 국제회의와 전시회 같은 이 각종 행사를 진행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 영역에서 전남 특화 마이스 산업 모델 구축을 비롯해서 전남 마이스 산업 활성화 방안이나 또 차별화된 전략적 홍보와 마케팅 방안, 마이스 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들을 여기에 담게 됩니다. 전남도는 이번 연구 영역을 통해 마이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과 세부 추진 방안을 세워나가고요. 결과적으로 우수한 관광 자원이 있는 전남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관건인데, 그래서 전남이 말 그대로 마이스 산업의 허브로 되어가도록 더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늘어서 폭염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또한 또 걱정입니다. 도내 온열 질환자가 지금 폭염 특보가 계속되면서 특단의 주의가 요구돼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온열 질환하면 열사병과 열탈진의 급성 질환으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이나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의 증상을 보여서 방치 시는 생명도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20개 시군에 어린이와 노약자, 또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전달하고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도는 폭염 예방을 위해 폭염 저감 시설 1,759개소를 운영하고요. 또 무더위 쉼터도 7,823개소를 운영하면서 폭염 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또 만에 하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폭염 피해 저감 시설이라든가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와 또 축사 지붕 열 차단제 등 이 관련 예산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8월 5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저녁 밤에도 덥습니다. 어떻게 밤잠 잘 주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열대야 피하는 방법 잘 강구하셔서 건강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